주린이 구조대 어서 오세요, 구조대 여러분. 예예예. 아 제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까? 딱 시작할 때 나 뭔가 나한테 사인 주는 것 같으니까 다 바로 캐치하잖아. 아니, 저는 진짜. 방송 오프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봅니다. 아. 너무 편한 거 아니세요? 편한 게 아니라 예. 다른 방송과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 아. 예. 그 강박으로 인해서 어제도 MC가 너무 깜짝된다는 댓글이 그 댓글 폭주하던데요? 주류 댓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예. 지향하는 바는 음. 이제 오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3프로는 이제 새벽이죠. 새벽부터 이제 오후 쭉까지 되게 정제되고 예. 고품질의 음. 양질의 정보를 가진 분들이 쫙 방송을 하시니까 음. 저녁에는 조금 말랑말랑하게 웃으면서 이런 시장 이야기 좀 듣고 싶잖아요. 맞아요. 예. 확연히 컨셉을 다르게 해보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네. 원래 저는 진중한 걸 더 좋아하는 FM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죠? 근데 왜 수염 안 갖고 오셨어요? 이것도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강박. 다들 면도를 하고 온다. 난 안 해. 예. 오늘도 악플이 많이 달리겠네요. 예.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래도 되긴 해요. 예. 어쨌든. 오늘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 금요일인데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게. 예. 갑자기 또 이제 어제 저희가 했던 방송과는 사뭇 다른 맞습니다.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자, 8천을 넘어서 다시 이제 가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8,123으로 끝났네요. 맞습니다. 근데 막판에 좀 힘이 빠졌어. 사실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요 부분. 예. 왜냐하면 한 뭐 8, 9% 갭상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2시부터 해서 간당간당 하더라고. 그러면서 2시 반부터 미친 듯이 빼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이닉스. 네. 네, 같이 빠지면서 4% 플러스 마감인데 사실 개장에 같이 이 중간에 탑승한 분들은 사실 반토막 난 거거든요. 8, 9% 상승해서 4% 상승이면 난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는 그럼 좀 믿고 갈 수 있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 모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구조대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오셨었어요. 주린이 구조대에서 항상 뵙는 분이죠. SK증권의 우리 이재규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나오셨었잖아요. 네, 저 한 번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진행자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하는 진행자입니다. 아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오늘도 되게 반가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재규님 방송을 항상 챙겨 보니까 예. 다른 데서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아유, 근데 차장님은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데 욕도 못하시고 좋아하는 앵커라고. 너무 착하신 거 아닌가요? 아 재규님은 너무 착하시죠. 착하시고 예. 또 저는 재규 차장님 좋아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띄워주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한번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았죠. 장 초반부터 좋았고 뭐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후반부에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해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일단 오늘 나온 요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크지 않았습니까?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사이드카라든지 계속해서 발동이 되면서 약간 불안했었던 시장인데 오늘 요 상승분은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주린이 분들께서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좀 우리가 경계를 놔도 되는 구간이 있고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번 주에 CPI가 나오고 나서부터 저는 경계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CPI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든지 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CPI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CPI가 잘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제 CPI 발표된 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마감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초가부터 쭉 밀렸는데 어쨌든 뭐 그때도 잘 버텨냈고 오늘도 네. 잘 올라왔고 이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좀 긴장을 덜 해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그 막판에 왜 밀렸냐. 2시 반부터.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그래서 뭐 그죠. 일각에서는 뭐 축구 이겨서 밀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정론은 체코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다 팔았다. 그래서 외인이 매도해서 떨어졌다라는 의견이 정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죠? 아 근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해가지고 예. 그 체코에서 매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네, 예, 일단 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예, 일단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매매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반도체주에 대한 뭐 롱 포지션에 대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할 때 비용을 더 많이 내거나 뭐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이 좀 크게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잠깐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간대에 미 선물도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리나라의 리스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의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뭐 저는 그거를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장후반부에 밀린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장 마감되고 나서 미선물이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밀리더라고요.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거의 다 플러스 전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에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한쪽으로 몰려가면 뭐 ETF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 자체에서는 오늘 아침에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 될 정도로 과열이 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추세 자체는 전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요? 아니, 네.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로.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반에 밀릴 때, 특히 3시 때 이제 막 공방이 일어날 때 제가 알기론 미선물이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였거든요. 요때 딱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3시까지였어. 그러고 여기 밀린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밀렸다는 거예요? 그 네, 얘기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가 떨어질 때 미선물은 여기였어요. 여기 요때. 그래서 미선물이 떨어졌어도 마이너스 0.1?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그리고 유가도 그때가 85달러? 86달러? 요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 봤을 때는 해외 증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이슈, 변동성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재규 차장님 말씀에 200% 동의하는 건 이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성의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유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8, 9% 오르다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렇게 변동성 때문에 뭐 주말이 껴있어서 미리 좀 팔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파악을 하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죠. 아니면 그렇게 굳이 뭐 변동성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약간 그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제 화면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선물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미국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게 2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시간으로
2시 반부터 밀리기 시작을 한 게 맞죠. 음. 여기서부터 한번 밀렸고 한 번 더 밀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가 2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밀렸다라고 보는 게 전 아.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것도 맞는 게 그때 당시에 미선물이 마이너스 0.1%, 0.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미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뭐 명분 아닌 명분을 찾아보자면 그 ETF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도 리밸런싱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뭐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 화면 보셔도 좋은데 여기가 이제 2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제가 여기 5분 봉이라서 1분 봉으로 보면 네. 여기가 2시 반이거든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2시 반. 2시 반부터 하락이 나왔고 미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마우스로 올려놓은 데가 2시 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뭐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제한 이것도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 뭐 샌디스크라든지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런 규제가 좀 들어갈 수 있다,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쪽에 대해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딱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요즘엔 유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유가 변동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찐 주린이 질문 하나 짧게 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주린이는 사실 여기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미 선물을 근데 왜 봐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네. 그래요? 아닌가요? 선물을 왜 봐? 한국 주식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10시간인데 왜 보는 거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뭐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 자체가 우리가 뭐 글로벌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자금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뭐 물량이 떨어지거나 미선물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면 무언가 이벤트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죠? 뭐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아왔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오히려 또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지금 막 따져보니까 오늘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2조 넘게 매수한 게 지난 5월 6일입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만에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증시가 급락을 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약하겠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영 씨 질문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 왜냐면 미 선물이 빠지면 약간 자동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밀리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가? 그 로직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선물이 밀린다 그래서 유가가 가만히 있는데 굳이 저거 선물 밀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기반이 있길래 이게 같이 흔들리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네요. 그죠. 저도 뭐 별 생각 없이 항상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은 또 굉장히 신선한데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나라 자산들과의 이런 밸런싱을 위해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벤트가 터졌을 때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우리나라에도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멀쩡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선진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미선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엔 또 달러의 환율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 매매나 뭐 이런 것들 연동된 것들이 좀 네, 맞아요.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잘 못 마주쳐요.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다크 팩토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 없는데 컴퓨터만 돌아가는 약간 그런 AI? 걸 수도 있고. AI 네, 그런 건가요? 컴퓨터.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급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것도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저는 판단이 안 서서 여쭤보는데 오늘 기관이 2조 2,800억 매수였는데 요게 연기금이 요 2시 반 빠질 때 연기금이 3,100억 매수 정도를 점심때까지 유지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연기금이 마이너스 2,000억 요렇게 한 3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금이 이렇게 하루 변동을 갑자기 뭐 몇 시간 만에 플러스 3,000억에다가 마이너스 2,000억이고 요런 게 흔한가? 그리고 연기금이 이런 매매를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쓸데없는 질문인가? 아닙니다. 네. 쓸데 있는 질문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리밸런싱 같습니다. ETF. 아. ETF 리밸런싱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또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원전주들이 장후반부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보니까 뭐 BHI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주 쪽으로도 자금이 쭉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쪽 제가 자꾸 BH를 치는데 BHI입니다. 네. BHI 8% 정도 올라왔네요. 오늘 장중에 쭉 올라왔다가 밀렸구나. 예. 네.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뭐 SK하이닉스 같은 데에서는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비중을 배분을 해놨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였었죠. 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도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뭐 25%가 넘어가게 되면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얼마 전에 삼성전기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뭐 27%인지 30% 정도 돼가지고 이걸 덜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ETF 리밸런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미증시도 밀렸기 때문에 저도 무언가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유가가 좀 안정이 됐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잘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MOU 네. 체결했다라는 그래서 얘기가 이런 있더라고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 앞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흐르 통신에서 실제로 지금 MOU 네. 내용이 14가지 초안 그거를 또 공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화면 보여주시면 네. 예. 아 내가 주식하느라 이 메흐르 통신까지 봐야 되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꽂혀 있나? 네. 예. 아이고 글로벌합니다. 여기 미국과 합의의 14가지 초안이 공개됐다. 저거 읽으세요? 아니요. 예. 좀 전에 번역기 돌리더라고요. 아 그래? 한국어. 이란 미국 양해각서 초안의 새로운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라고 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시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해제해라.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라. 뭐 등등등등 하고 그리고 또 저거 있잖아요. 그 자금 묶인 거 제재된 거 여기 있다. 이란 자금 240억 달러를 해제한다. 이 금액의 절반은 협상 시작 전에 이란한테 제공되어야 된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14가지 이게 초안이라고 공개됐다고 해서 메흐르 통신이 또 이제 보도를 한 것 때문에 또 국제 유가가 지금 쭉 내려가 가지고 지금 83달러 87센트까지 내려왔어요. 예. 좋네요. 예. 분위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매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도 좀 장 초반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2.8% 정도 밀렸는데 사실 어제도 매크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매크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만 약간 찝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CPI 발표가 잘 나왔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강도 자체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스탠스가 CPI 발표가 나오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뭐 미국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왔고 우리나라 개장할 때쯤에 뭐 트럼프가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2.8% 이렇게 밀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수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MOU 내용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CPI라든지 PPI라든지 미국의 물가 자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건데 그 역시도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나왔을 때 그 수치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CPI가 중요하다. 네. 선물 옵션이 중요하다. 뭐 스페이스X 상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CPI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왜 겁을 먹냐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내용이나 흐름 자체가 좀 불안정하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이제 과대 해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요 반발 매수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여집니다. 질문. 예. 핵심 질문.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네. 겁먹을 필요 없다고 예, 겁먹는 예. 사람을 지금 이제 뭐라 하셨어요? 뭐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송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정고점 뚫고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오늘 많이 섭섭했던 게 하이닉스가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상승폭을 또 많이 반납을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전고점 240만 원, 삼성전자 전고점 36만 원, 37만 원. 지금 오늘 종가가 32만 원, 215만 원 이러니까 결국 가장 큰 질문은 전고점 뚫고 다시 가나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 주에 바로 간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눈빛이 그게 아니- 똑바로 말해라 이런 눈빛인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다음 주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과열이 됐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 과열이 된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직전 고점까지는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제 고객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난주에는 매수를 하자라고 저한테 같이 논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월화수목에 진짜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올라오면 매도 좀 할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제가 제 고객분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투심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오히려 그 물량들을 받아서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비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비중이 늘어나서 매도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게 전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매수를 해주면 그 물량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막 해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요. 아. 더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시 넘길 때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매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4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한 후에 던질 때까지 존버를 하는 개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LG전자. 제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예. LG전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날 방송을 했거든요. 요날 방송을 했는데 아, LG전자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LG전자가 이때 당시에는 LG전자 상장된 이래로 이때가 가장 높은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거래일 동안 매수한 분들 빼고는 다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아, 라고 말씀드렸다가 많이 혼났어요. 와. 근데 지금 그건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세요. 물린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마상이지. 눈물 그죠? 나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예. 요 가격입니다. 247만 원에서 여기 217만 원, 220만 원.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이 음. 낮다라고 하면 전 괜찮아요. 좀 밀려도 될 것 같고 네. 좀 아까 전에 존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 비중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인 거고 그렇죠.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가영 씨는 저 왼쪽 박스 아래쪽 박스예요? 아니면 오른쪽 위에 박스예요? 그 중간 박스입니다. 아 중간 박스. 그 사이 아 박스. 그렇네.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박스 조 정도 박스. 제가 한 180 평단 한 18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요? 네. 185만 원? 예. 잘하셨네요. 아 그래? 이런 분들은 걱정 없는 거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근데 그러니까 제가 200이 깨지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면담을 하면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주식 투자 하실 거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업종들은 관심이 없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좀 배분을 바꿔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85만 원 정도라면 매수 가격으로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보다는 체크 사안이 뭐냐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예요. 만약에 185만 원인데 내가 10% 가지고 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만약에 6, 70%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신용을 사용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꾸 개인 종목을 상담하게 되네요. 뭐 음. SK 하이닉스는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전고점 뚫고 이제 가니까 걱정은 좀 많이 덜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과 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요거 세 가지가 무슨 큰 이벤트가 터져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요 매크로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 전기 관련해서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또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고 뭐 얘기하려면은 뭐 스피어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어. 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재규 차장님이 편하신 대로 종목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뭐 일단 삼성 전기부터 좀 할까요? 네, 삼성 좋습니다. 전기도 요즘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삼성 전기가 우리가 뭐 MLCC라든지 FCBJ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 전기가 MLCC 쪽 같은 경우는 무라타가 가장 잘하고 있죠. MLCC 같은 경우는 무라타가 잘하고 있고 FCBJ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비덴이 더 잘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 MLCC를 잘하고 있는 무라타 같은 경우는 PER이 40배 정도가 됩니다. 어디 기준? 올해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비덴 같은 경우는 60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삼성 전기가 이걸 둘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40배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50배 정도를 준다면 주가는 뭐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라는 게 뭐 전기라는 게 하니까 좀 웃긴데 이 기업이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러티브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 SDS와 LG CNS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HBM 모멘텀이 붙었을 때 가격이 인상이 막 됐잖아요. 뭐 100%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있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MLCC라든지 FCBJ 쪽에 대한 가격 인상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익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같이 10%씩 20%씩 밀린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전기가 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어. 강하죠. 감동은 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던 기간도 길고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딱 올라가는 그 각도에서 오는 전율, 예. 딱 이름처럼 전기 딱 시원. 전율이 오르잖아요. 피카츄처럼. 약간 그런 게 네. 좀. 그래요. 저도 많이 힘들어하네. 전기를 아니 전기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 MLCC와 그 FCBJ를 같이 하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각이 됐었던 것이 실리콘 커패시터죠.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수주를 2조 4천억 정도를 했는데 요게 2년에 걸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1년에 1조 2천억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본다면 또 이게 메리트가 아니네요. 제가 지금 2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조 6천억인 것 같아요. 1조 6천억. 2조 4천억은 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말씀을 네. 이렇게 드리는데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면 멀티플을 다른 나라 기업들 뭐 무라타라든지 이비덴보다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목표 주가를 막 상향했을 때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자랑하는데 저희 SK증권 그 연구위원께서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가장 먼저 100만 원을 불렀고 네. 2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고 3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어요. 예. 근데 요즘엔 뭐 400만 원짜리는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이클 자체가 바뀐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삼성전기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뭐 추가적인 뭐 이 AI 데이터 센터 쪽의 사이클을 먹어가면 MLCC와 그 FCBJ를 둘 다 잘하는 기업으로서 좀 더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말씀드렸냐면 네. 그겁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모든 그런 의심들을 깨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무언가 깨부시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실적을 봐봐야 된다. 그 실적에 좀 감동이 있어야지 추가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빨리 뭐 올라왔죠. 이건 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 예.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사실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뭐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반으로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안 올라온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저는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MLCC 쪽에 대한 매출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MLCC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CBJ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FCBJ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FCBJ가 아니라 통신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좋다라고 했을 때 HBM 쪽에 대한 생산량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건데 네. FCBJ 쪽에 대해서 삼성전기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을 하면 그 외의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먼 미래의 실적을 계속해서 당겨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매력적이란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지금 삼성전기랑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기판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전자기기가 늘어나잖아요. 로봇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전장화가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판 수요는 여기저기서 늘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은 맞는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약간 다 가는데 얘네들이 전기랑 이노텍 이런 애들이 좀 쉰 거는 네. 뭐 리밸런싱 때문이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 약간 좀 의아하죠. 왜냐면 장이 이렇게 좋은데 가야 될 애들이 쉬고 있으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뭔가 단기 상승이 좀 끝났나? 뭐 리밸런싱 이슈가 뭐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오늘 보면 삼성전기 10% 올라갔어요. 전기? LG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아. 장중 고점이 10% 정도 올라갔고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9% 정도 올라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장 초반에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 장 초반에 따라가는 건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리밸런싱 물량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들어보니까 너무 낙폭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PR을 뭐 포워드 PR 기준으로 했을 때 60배, 50배를 준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업종들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 멀티플 자체를 멀티플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30배도 될 수가 있고 20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삼성전기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레포트가 목표 주가가 100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2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부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에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가영 씨는 뭐 오늘 좀 관심 받은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들 있어요? 저는 2차 전지가 좀 한동안 이제 얘기가 있다가 또 빠지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보여서 2차 전지? 2차 전지 너무 생뚱맞나? 2차 전지 뭐 난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2차 전지 다들 관심 없으실까요? 좀 그렇죠. 별로죠? 2차 전지 얘기하면 동접이 빠지긴 해요. 아, 한 그래요? 500명 그래요? 나가긴 해요. 그럼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꼭 봐야 된다? 꼭은 아닙니다. 그럼 아, 바꿔서 그건 소부장으로 가실까요? 소부장. 예,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갔어. 뷔페 네. 음식이라고 치면 음. 어느 정도 음식입니까? 뭐 전자닉스가 양갈비랑 랍스터라고 치면 뭐 2차 전지 애들은 뭘까? 뭐 그게 음식으로 비유하면 좀 김밥? 그럴 것 같고 네. 김밥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점이라고 한다면 네. 10점도 좀 그런데 그 2차 전지는 좀 조금 덜해요. 4점? 7점. 에이 너무 아, 높게 준다. 그러면 5점 하겠습니다. 5점. 예, 5점. 그럼 네. 5점짜리 필요 없고요. 예. 근데 이게 네. 2차 전지를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나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반도체로 바꿔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일단 저는 너무 강해요. 사실 뭐 명앵커님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시장이 많이 밀리면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는 음봉이 한번 떨어지면 음. 일단 쫄고 봐요. 좀 겁을 먹으면서 보는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별로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일단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말고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좋긴 한데 2차 전지가 안 좋냐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도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이게 쇼 스퀴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차 전지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비중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한 80% 가지고 있습니다. 전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10% 15% 가지고 있다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이제 계좌 상황이 다르고 현금 비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이 낮다면 굳이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소부장이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소부장. 예, 왜냐하면 비싸다고 하는데도 계속 또 오르고 있으니까. 와, 한미반도체 24% 상승. 네. 또 원익 IPS 상한가. 음. 또 뭐 간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것저것 간 거 많. 한미반도체 PER 어떻게 나나요? 아, 시총이 34조거든요. 34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조. 실적은 3,600억. 이게 지금 80배 나오는 거예요? PER? 그러네요. 1년에 야. 3,600억 벌고 와, 34조. 80배. 근데 한미반도체는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실적이 2분기와 3분기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적이 잘 나오겠죠? 실적이 잘 나온다면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 PER이 80배였는데 이게 60배, 50배 쭉쭉쭉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오. 우리나라 시장에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투자를 하고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원익 IPS라든지 몇몇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기업들도 있죠. 뭐 테스도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만들어낼 때 의외로 소외됐었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오늘은 좀 올라왔더라고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원익 QNC 같은 기업들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강한 몇몇 개 종목들 빼고는 이미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부장 기업들의 멀티플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좀 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한미반도체 스페이스X 500억 투자된 거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 이거 진짜 좀 천재 같아. 고평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면 더 고평가되는 주식으로 이걸 덮어버리는 거지. 스페이스 X. 한미반도체가 비싸? 아, 그럼 우리 스페이스X 투자했어? 이러면은 아 그래? 네. 스페이스X 관련주야? 이걸로 이제 덮어버리면 와, 그 약간- 나 이거 천재인 것 같아. 그 약간 모기지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명예앵커님처럼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왜냐면 코스닥에서는 사실 소부장이나 뭐 로봇주 이 정도 빼고는 또 보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방송할 때 잠깐 준비했던 자료가 있는데 네. 코스닥이 네. 코스닥에 1,200여 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2025년도에 이 1,200여 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총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 코스닥 기업 전체가 만들어낸 네. 영업이익. 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년에 네, 1년에 2025년도. 얼마나 될까? 뭐 모르겠다. 한 50조 될라나? 11조라고 합니다. 야. 11조. 너무 적죠. 너무 적다. 그래서 그리고 흑자 기업이 700개고요. 예. 적자 기업이 500개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코스닥을 매매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언제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갔을까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코스닥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코스닥 이야기를 하셨는지 반도체 소부장이랑 로봇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 하는데 실적 기반으로 보면 진짜 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어쨌든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엊그제 갑자기 어제였죠. SM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아, 네. SM 저의 픽이었는데 엔터. 그래요? 오늘 이 좋은 장에서 5% 빠졌습니다. 좀 반등하지 않았나요? 못했어.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의 선순환 과정에서 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7,000조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500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자금이 들어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 소비자, 그러니까 코스닥이 움직여도 제가 가끔씩 이제 방송하다 보면 코스닥이 움직이면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로봇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잘 가다가도 쫙쫙 이제 미끄러지는 게 그런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되는 게 지금 트렌드인데 그런 게 이제 뒷받침이 좀 안 되니까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에 뭐 이렇게 신발 같은 거 혹시 신기만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있어요? 혹시? 신발은 그냥 논슬립을 신으셔야 돼요. 예. 이거를 좀 신겨야겠네. 예. 이게 카파 남녀 공용 논슬립 메쉬 워킹 러닝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발편한 신세틱 톱캡을 사용해가지고 통기성이 매우 좋은 메쉬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긴 것도 너무 이쁘고 안 미끄러져. 이 밑에가 논슬립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손에 땀이 살짝 났는데도 네. 만지는데 너무 뻑뻑해. 이거 논슬립이라 이거 봐. 너무 뻑뻑해. 안 미끄러져. 예, 이거 눈 오는 날 타도 썰매로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안 미끄러져. 논슬립. 그리고 신발 자체가 예뻐요. 편하고. 이거 얼마? 39,000원이면 거저다, 거저. 너무 싸죠. 그리고 야.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이게 메쉬 소재예요. 전체가 거의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신으실 수 있고요. 딱 이제 뛰는데 느껴지시죠? 이 가볍고 폭신폭신한 쿠셔닝. 러닝을 하시든 워킹을 하시든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발 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쵸? 네, 요 화이트 픽. 화이트가 이쁜 것 같아요. 여름에 화이트, 신기에는. 요게 그냥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좀 들어간 화이트여가지고 맞아요. 그냥 운동 안 하더라도 캐주얼하게 신기도 너무 예쁜데? 그리고 오히려 너무 하얗면 약간 때탈까봐 걱정되는데 맞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카파 예. 39,900원입니다. 네. 거저야 거저. 너무 진짜 싸다. 거저. 네. 사이즈는 225부터 280까지 남녀 공용이니까 커플룩으로 신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신발 샀으면 또 뭐 사야죠? 신발 샀으면 양말. 양말도 사고. 음. 또 뭐 사야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아니, SM. 뭐 사야 되는데 말해줘. 알려줘야지. 그렇게 폴로 한심하게. 반팔티 사야지. 그건 무조건 사야 돼. 예. 이거 무조건 사야지. 타미 힐피거 카라반팔 최초로 5만 원대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사 병행 정품이고요. 네. 색상은 네이비 블랙 화이트 서프 블루 아이보리 있는데 요건 아이보리. 네. 그리고 이 색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서프 블루. 네, 요 색이 저는 참 예쁘네. 색깔이 서프 블루. 내가 요런 거 잘 봤지. 이렇게. 귀여워.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굳이 민준 씨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도 다들 이제 되게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블루예요. 그렇지. 촌스럽지 않은 블루. 이 색에 청바지 하면 안 돼. 슬랙스로 약간 흰색 계열의 슬랙스를 딱 입어야 돼. 화이트. 네. 밝은 거 그죠? 밝은 그레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 예. 예쁘죠? 예. 서프 블루. 근데 가격은 또 너무나 착합니다. 57,000원으로 사이즈도 스몰부터 2X까지 다양하게 저 남자 봐봐. 준비돼 팔 근육 있습니다. 봐봐. 딱 조여가지고 커피 딱 마시는데 와 눈빛 좋다잉. 야 타미 힐피거 입었다가 어제 세상 다 가졌다잉. 기가 막히네. 표정에서 보세요. 여유가 있잖아요. 아. SK 하이닉스 평단 한 100만 원인 것 같은 느낌. 대단한 사람이네. 예. 자 타미 힐피거 카라반팔 유행 없이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스테디셀러 저희가 싸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주식해서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장만해 가시면 너무 좋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채팅창에 카파 논슬립 운동화 신으면 주가 안 미끄러진다고 아. 또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한 번 더. 미끄러지는 거 싫으신 분들 맞습니다. 이런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닐라 라떼님께서 목소리 듣기 싫다 고만 말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뭐 방송을 어떻게 묵은 방송 해야 되나요? 수화로 해야 되나?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규님한테 돌아가서 종목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소부장했고 네. 뭐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평가했고 전기랑 이노텍 했고 뭐 현대건설, 우리기술 우리 기술 뭐 요런 애들도 오늘 사실 좀 가기는 갔거든요. 네. 뭐 저기 뭐야 종전 기대감에 무슨 건설에다가 원전 뭐 요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인 것 같은데 요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의견 안 낼게요. 목소리 듣기 싫다고 하시니까 재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종이랑 종목으로 쭉 가주세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게 좀 특징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BHI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많이 밀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19만 8천 원인데 여기가 11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쪽으로 이제 자금이 한 번 정도는 순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4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반토막이 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았다. 그리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일단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제 갑자기 마니커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대형 섹터로 가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거나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덜 돼서 하락장일 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업종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그 젠슨왕 CEO 우리나라 들어왔다 나가면서 LG 그룹주랑 그리고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네이버라는 기업인데 네이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검색 점유율도 1위 기업이고 커머스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시장에서 주가가 못 올라왔었던 것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뭐 젠슨왕 왔다 가면서 실망 매물도 나오긴 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사업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 며칠 동안 낙폭이 크게 나온 이게 굉장히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 단기적으로 21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틀 3일 만에. 근데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그래요. 삼성 SDS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고점이 38만 9천 원인데 어제 21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전 지금은 오히려 담아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업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광고할 때 잠깐 찾아봤거든요. 네네. 뭘 좀 찾아봤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16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560원일 때가 언제냐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요 날이에요, 요 날. 어. 요 날 1,560원이었고 오늘 여기서 지금 1,510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환율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은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대형주 쪽으로 업종이 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랑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봤거든요. 근데 이 6월 5일보다 지금 매크로적인 수치 자체는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 아까 미야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애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잘 가는 장세에서 쉬었던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전기랑 이노텍 거기다가 이제 변압기들도 네. 약간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대세장으로 이제 진짜 간다 이랬을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야 너네는 쉬고 또 쉬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변압기 오른쪽 어깨에서 샀는데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은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병목 현상이 반도체보다 더 심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기기를 매매하는 것은 반도체를 매매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반도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업종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력기기가 10배가 넘어가요. 음. 조선이 4배, 방산이 5배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수익성이 붙어주고 수주잔고가 지금처럼 늘어나면 좋겠지만 음.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전력기기는 반도체랑 같이 갑니다. 오. 같이 간다라면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전력기가 보고 있습니다. 비싸.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고점 얘기하면 그러면은 정신 이제 차려봐. 수급이 같이 가는 거니까 반도체로 더 오히려 쏠려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어. 있을 텐데 뭐 예전엔 같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전력 설비가 그냥 전고점 뚫고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게 PER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줘서 올랐으니까 전기도 마찬가지고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개념 아니에요? 맞죠? 제가 오늘 전기랑 전력기기를 너무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조정 좀 받고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실적을 내 보여주고 좀 더 가시성을 보여주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더 나올 겁니다. 아. 상향 TP가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더 가겠죠. 근데 일단 지금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 전력기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음. 모든 섹터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전력기기는 저는 반도체와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전력기기에 대해서 좋냐 안 좋냐라고 여쭤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조금씩 사 모아야겠다. 맞는 것 또 같아요. 간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예. 좀 더 같이 투자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투자를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진짜 찐 마지막. 네. 찐 마지막. 갈 준비 하신 것 같은데 차장님. 아니 찐 마지막. 예. 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내면 안 돼. 예. 이번 주가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 변동성도 그렇고. 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월드컵도 며칠 전에 한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재규 형님을 꽤 그래도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음.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를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힘들게 한 걸까요? 그 중에 내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찐 마지막 질문. 예. 자, 다시 이제 시장이 8,000 넘어서 9,000을 향해서 다시 달린다고 하면 전자닉스가 무조건 달려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데리고 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순환매 개념으로. 네. 주말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한 섹터를 공부를 한다고 친다면, 스터디를 한다고 친다면 이 다음 사이클의 순환매에서 어떤 섹터를 데리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반도체랑 자동차가 너무 괜찮은데 제가 이제 6월 들어오면서 조선 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 조선이 다시 간다. 네, 조선이 오늘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18일 날 대미 협력 관련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부여되고 있는 쪽은 결국은 AI 내러티브가 붙는 쪽이거든요. 근데 AI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주 쪽엔 좀 붙고 있고 아까 전력기기 말씀드릴 때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6월 달에는 약간의 이벤트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수출주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반가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시나요? 퇴근하시면? 그렇죠. 주말은 쉬시고. 주말은 몸은 더 힘들죠. 우리 육아? 아들과 육아. 신나게 놀아야 됩니다. 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7살입니다. 와. 에너지가 또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죠. 예. 우린 미혼이라서 잘 네, 몰라가지고. 모릅니다. 공감이 육아의 잘안 힘듦을.
예. 아이. 우실 것 같아. 아빠의 네, 아빠의 아니, 너무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K증권 우리 경인지점의 이재규 차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